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50만 명의 여성들, 이게 원제목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정한 게 3년 전인가. 그 아기 포가기 시대를 제가 번역을 했을 때 그 아기 포가기 시대에 이 책이 인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책이 인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나중에 이제 아기 포가기 시대를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읽었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도 아닌데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쓴 책이라 가지고 저 혼자 번역을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과 함께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누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노혜란 교수님이 딱 생각이 났고 노혜란 교수님한테 저희 이제 입양 문제하고 이런 미혼 친생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팀을 좀 꾸리고 싶다 해서 책도 번역을 하고 싶다 하고 제가 의논을 드렸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척척척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는 제가 아주 야심차게 저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도 해가면서 막 서로 토론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다들 바쁘셔가지고 제가 또 모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면 선생님이 요 부분 맡아주세요 해서 각자 이제 맡은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되어서 저희가 처음 그 번역팀이 짜진 그 단톡방 이제 번역팀 짜졌습니다 하고 단톡방을 막 거슬러 올라갔더니 2023년 11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출간일이 2025년 1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마치 운명인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오늘 또 생각해보니까 북독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왜냐하면 이게 어저께만 잡혔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 대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침 눈도 그치고 낮에 12시 되니까 해가 쨍쨍한 곳은 다 녹아가서 이거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음향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은 시간을 좀 소비하면서 약간 조금 초조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무사히 오픈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눈길에 또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소개를 올리면은 미혼모 아카이딩과 권익옹호 연구소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희 정의사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어디 그 지방에 있는 여성가족 정책연구원에 취업을 했는데요. 연구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는 이제 평생 미혼모에 관련된 책 5권만 내고 은퇴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이제 서구에 대한 미혼모의 역사를 너무나 우리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한 시대를 저는 서구의 미혼모의 어떤 그런 혹독한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리는 것보다 그런 혹독한 시절을 지나서 지금 서구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걸 꼭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책들을 이제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선진국가가 그 미혼모 탄압의 억압의 미혼모성의 억압의 역사가 입양 중심의 그 미혼모 자녀의 입양 중심의 그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요번에 그 서구 미혼모 잔혹사라고 하고 하는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안토니아스라고 하는 1인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희 안토니아스의 야심작 서구 미혼모 잔혹사 5개 시리즈 내기. 그래서 이번에 2번째 책이 나온 것이고 2번째 책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네, 다 아시는 노혜경 교수님, 숭실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 이름이 길어서요. 아동가족 지원 통합지원 센터장님 맡아주십니다. 그다음에
이태인 박사님 사회복지학 전공하셨고요. 제주 한라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 책도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메디컬 헬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공동 역사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세희 선생님,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공동 대표님이시고요. 사회복지학 박사님. 네, 그다음에 우리 조소연 박사님, 숭실대학교에서 지금 겸임 교수를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사회복지연구소 나시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퀴즈 당첨자에게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줌에서도 들어오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체크할게요. 자, 미혼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입양은 무엇무엇과 또는 무엇무엇을 잃는다. 자, 여기 두 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요? 네, 저희가 북토크 이거 공지 드릴 때 그 포스터에 이 문구가 인용이 돼 있었거든요. 주의 깊게 안 보셨군요. 그러면 하나 힌트 나갑니다. 입양은 뭐뭐함과 뭐뭐함을 잃는다. 하나는 사탕 먹을 때 나는 맛이고요. 하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이에요. 달콤함과 소스. 네. 지금 저희 책의 미혼모의 탄생과 아기 포각의 시대와 그 다음에 이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50만 명의 여성이 있는데 어느 책을 원하세요? 가운데 네, 이게 책의 57쪽에 나온 구절이고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저희 다음에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1992년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지금부터 굉장히 여러분이 시의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역사서로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북토크를 하게 되었고요. 2년 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책이 나오게 돼서 우리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의 소감과 그다음에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독자층이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노일 교수님 먼저 이 책이 나온 소감과 뭐 중요한 거는 뭔지 그런 것들 좀 얘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제목이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여성들이잖아요. 이게 아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아이는 자신을 낳은 엄마, 또 아빠, 또 뭐 우리가 원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가족에서 자랄 권리가 있고 그 원가족을 잘 지원해서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게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잃은 엄마도 또 아이를 입양 간 아이도 또 사실은 그 입양 간 아이를 키우는 입양 부모도 사실은 많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야 하고 정말 그 가정을 지원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입양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때 또 그렇게 할 때는 아이 중심으로 진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입양 부모 또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입양 부모도 잘 준비하고 지원하고 그래야만 또 이 아이를 또
맡길 수밖에 없는 친생 부모가 그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또 보내고 나서 느끼는 그런 상실, 이런 것들을 애도할 수 있게 잘 돕고, 또 결국은 아이가 성장해서 재회할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입양의 상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친생 부모와 입양 아동, 나중에 입양인이 되죠. 그리고 입양 부모 모두를 잘 지원할 때 정말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서 나타나던 그 변화도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변화를 저도 강렬히 원하면서 이 책을 번역했고, 또 교수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주시고 주변에 꼭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준비한 말을 다 하셔가지고 다른 말을 드려야겠다. 예, 일단은 저 이 책을 처음 이제 읽었을 때 느낌은 그냥 진퇴양난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입양이나 뭐 혹은 다른 아동 보호에 관련된 연구나 뭐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와도 안 나와도 키워도 안 키워도 다 비난을 받고 문제시되는 이런 꽉꽉 막힌 구조들이 여기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진 그런 책이어서 이 책을 누군가 읽는다면 누구든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부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왔는데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구나, 결국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이 책이 정말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겠죠. 아동이나 가족과 일하는 모든 분들이,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입양을 가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읽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읽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낯을 가리는데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 책을 어디든지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서점의 VIP세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책을 입양을 결연하는 결연위원회에게도 다 드리고, 심지어 어떤 회의에 가서는 진짜 일면식 없고 제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런 표정을 짓는 국무총리님께도 드리고 복지부 장관에게도 드리고, 그냥 정말 무대뽀로 이 책을 앵겨드리면서 한 줄이라도 읽어달라, 그러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전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소유라고 하셨던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곳에 계신 분들한테 메시지가 정말 잘 전달돼서 이해가 되고 변화까지 이르기에는 먼 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어떻게 봤냐면, 입양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앵글을 이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의 그 입양 담론이 입양 부모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은 해피엔딩이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렇지만 입양의 3자 중에 가장 불 꺼진 영역은 친생 부모인데,
우리 사회에서 친생 부모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그 입양 당시에 딱 거기에 화석화된 존재로 그 뒤로 성장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안 느끼는 그런 존재를 좀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맞아요. 책에 그 부분이 있었죠. 이 책을 보면 여기 친생모 분도 역시 성장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일과 사랑과 가정과 이것들이 계속 영위해 나가는 우리가 똑같은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입양의 3자의 각도에 다 서봐야 하는데 거기에 좀 목도리를 실어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저는 이 책을 이 사회가 사실은 입양이란 선택을 하도록 입양모들에게 푸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읽어야 하겠지만 특히 입양 3자 중에서 입양 부모님들께 좀 전하고 싶어요. 저 자신이 입양 부모로서 마치 입양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느꼈냐면 입양이 줄다리기 같은 친생 부모와 입양 부모의 그래서 친생 부모의 자리를 입양 부모가 온전히 대체하는 것을 잘된 입양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고 입양 부모가 들어오는 순간 친생 부모의 존재를 지우는 것 그것이 마치 잘된 입양이고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왔는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계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생 부모가 품고 낳았으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입양이 꼭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일 때 아이에게 그때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되겠죠. 그때 그것을 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대에서 이 아이를 입양이 이 아이에게 정말 최선이었구나 라는 것이 들 만큼 잘 키워주고 또 완벽한 단절이 아닌 그 연결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로 좀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친생부모를 생각할 때 아기를 포기했던 10대, 20대 젊은 모습만 생각하는데 친생부모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고 그런 모습으로 상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게 우리 옆에 실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책 구절이 저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선생님이 또 똑같은 부분 얘기해 주셔서 다시 강조가 된 것 같아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태인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아동복지론을 가르치는데 그 전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노혜영 교수님과 저는 기여한 바가 많이 없는데 얘기해준 선생님들께서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고요. 권지훈 선생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동복지론을 강의하는데 제가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가난하면 애를 낳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애를 잘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입양을 보내야 된다. 요 두 개에 대해서 너네 찬성해 반대해 이거를 이제 토론을 시켜요. 그러면 반 분위기가 대체로 아이들이 가난하면 낳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키울 자신이 없으면 입양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 90대 10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거기서 용기 있게 딱 손을 들고 가난해도 잘 크는 애들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도 잘 크는 애들도 있고 가난한 거는 잠시 가난한 거일 수도 있는데 왜 어렵다고 애를 입양까지 굳이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애가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근데 그 한두 명이 딱 손들고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애 안 낳겠다 했던 애가 갑자기 손 딱 들고 교수님 저는 결혼해서 힘들어도 애 낳겠습니다. 그 애 하나 애 얘기를 듣고서 근데 저는 이 책이 약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책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고맙고요. 근데 이제 슬픈 것은 아까 노예님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아직도 이 얘기를 용기를 내야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노혜령 교수님께서 책임 연구하신 그 해외 입양의 인권 침해 관련된 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걸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하면서 해외 입양인들을 여러 명을 이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인터뷰하신 입양인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입양은 한시적인 문제를 영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너무 생각이 나면서 이분이 한 분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하신 분 중에 되게 여러 명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시적인 문제라는 게 다 뭐겠어요? 빈곤, 정신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거지. 주변의 시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입양인들이 묻는 것이잖아요. 이 한시적인 문제를 왜 자녀를 도려내다시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입양인의 이 말이 되게 지금 시기적절한 얘기인 것 같고 새겨들어야 하는 것 같고 이 책이 저는 우리 사회가 제 그 아동복지론 수업에 와서 처음에 앉아있는 그 학생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그 수준이. 그런데 이런 당사자의 목소리 이런 거를 듣고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그냥 다예요. 다. 네. 지금 미국에서 막 나온 책인데 리링키시드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포기하다라고 하는 책이 입양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나 봐요. 굉장히 강렬한 책이다.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번역을 하니까 여기 안토니아스에서도 이 책을 번역해서 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구절이 뭐냐면은 그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이 다 아기를 포기하기 직전에 정말 250불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구절이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임산부한테는 양육을 하겠다 하면 지원 다 못 받고 보편적인 그 지원 체계로 전환되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인 지원 체계를 하면은 임신 1회당 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뭐 위험 수당 조금 더 어떻게 찾아가고 받으면 1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 임신 기간 동안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게 1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보호출산제로 선택해서 아기를 포기한 그 아동을 돌보라고 지자체장한테는 아동 한 명당 100만 원씩 3개월을 줘요. 이게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난 복지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한테 그 정말 100만 원씩 석 달을 줬으면 아기를 키울 수 있었을 사람들이 또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한시적인 우리가 그렇게 보호출산하면 이제 평생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입양이 결정된 순간 그걸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뭐 12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네, 영구히 헤어지는 결정을 한순간의 위기에 몇백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엄마와 아기가 영구히 헤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유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계세요. 기억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영국도 이제 지금의 우리 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입양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입양 실천과 제도가 좀 바뀌기 시작하죠. 그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미혼모, 제가 이제 한국의 미혼모성의 역사를 이제 미혼모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금 다루었는데요. 항상 서구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잠깐 나오는 것들을 하면은 그 영국에서 미혼모성의 미혼모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관점과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신분이 어떠했는가가 잠깐 정리가 돼서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세 영국에서는 사생하는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나 어머니 쪽 친족 공동체가 양육을 하고 미혼 임신과 출산 낙인도 없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5세기 이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 뭐죠? 그 성화라 그러나? 그래서 그 성삼위일체 그 사진 있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도상 그림 보면은요. 지금은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 도상을 뭐죠? 그 요셉 마리아
예수 이렇게 해서 그 성가족 이거 삼위일체를 그리는데 그때만 해도 이 중세 때만 해도 마리아하고 마리아 엄마예요. 그 다음에 예수예요. 그렇게 그려져요. 그 15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그려져요. 이게 바로 그 중세 영국에는 사생아 문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리아도 사생아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계 가족에서 키워졌다는 말이 그 도사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 안나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해서 모계 공동체에서 키워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가 되면은 청교도 윤리가 이제 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교도 윤리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그 혼외, 성관계와 임신과 출산이 굉장히 낙인이 찍히고 그 공동체, 그 마을에 미혼모와 사생아가 있느냐 아니냐가 그 마을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미혼모가 아기 입양을 절대 못 보내게 했어요. 가뜩이나 문란하고 방종한 여자가 애까지 없으면 더 방종해지고 더 문란해진다 해가지고 절대 아기를 못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도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 줬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고 빈곤하고 배고프게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값을 어렵게 아기를 키우는 것으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16세기 그렇게 지났고요. 그게 이제 쭉 지속되다가 이때 16세기가 바로 우리 그 주홍글 씨 그 책 있잖아요. 그 소설 배경이 됐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9세기 중반이 돼도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성윤리가 확립이 되면서 이때는 결혼한 부부만이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혼모 사생아는 이런 사회 기감을 이제 흐리는 존재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생아가 태어나면은 그 사생아에 대한 후견인이 바로 지방 정부에 이관이 되도록 그렇게 법이 통과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그 정상 가족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확산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미혼모 사생아들 다 이제 구빈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다 수용하다가 이 애들이 이제 입양을 보내서 이제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1926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그 의미의 입양법이 도입이 됩니다. 여기서 근대적 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친생모하고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 가족에 완전히 아이를 하나 소속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친생모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 부도덕하고 문란하게 살았는데 애가 그거 알아봤자 잘하는데 더 부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친생모 다 기록할 필요 없이 다 지우고, 그러니까 완전 비밀 입양이 이때부터 이제 실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기존의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이제 정신의학 관점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미혼모를 병리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타락한 여자, 나쁜 여자였다가 이제는 미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고 병리화 시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여자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성을 주어지지 않았고 이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20세기 중반에 그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병든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청소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새로운 신종 직업군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미혼모들을 다 시설에 입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기 나면은 아기는 다 입양을 보냈고 미혼모들은 이제 아기 없이 퇴소시키는 그런 입양 관행과 절차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그게 이제 다 서구의 사회과학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긴 얘기는 저 미혼모 탄생에 다 써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책에도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바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 1980년대 비혼 출산 늘고 영아 입양이 줄어드는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아마 68 혁명 이후에 어떤 서구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그 비혼 출산 여성들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시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때 이제 그 입양이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아기를 잃어버렸던 친생모들이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막 자서전을 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막 무슨 이제 요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회가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입양 문제도 친생부모와 입양인의 관점으로 보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비밀 입양 관행은 없어지고 개방 입양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개방 입양이라 하면은 친생부모의 정보를 감추지 않고 친생부모하고 연결선상에서 같이 키우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때 20세기 후반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75년 영국에서 아동법에 이제 입양 아동이 성인이 되면 18세 성인이 되면은 자동으로 친생부모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친생부모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 여부 묻지 않아요. 그냥 가면은 보여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친생부모와 연락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메모가 있으면은 정보는 알려주되 연락은 못하게 그렇게 친생부모의 또 뭐죠? 프라이버시는 또 존중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금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법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알려주지도 않고 애가 죽는다는데도 안 알려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영국은 75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 후 입양을 보는 친생부모에 대한 슬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 변화에 관계된 관련된 말이 책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제 입양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정상이며 마땅히 그래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정당성을 얻고 있다. 예. 그 다음 친생모에게 입양은 아기를 상실한 슬픔과 과거를 숨기며 살아야 하는 고통, 죄책감 등 부정적 경험을 남긴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책이 92년도에 나왔고요. 이때 이 저자들이 기술하는 말은 거의 80년대 후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제 책으로 썼고 이제 90년대 초반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저자가 3명인데 그 3명 중 한 명인 필리다 소브리지가 1986년에 영국에서 입양 사후 지원 센터라고 하는 거를 엽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PHUK라고 치면은 이 단체가 나오는데요. 이 조직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조직에서 처음으로 그동안은 영국 사회에서 입양 사후 상담이라 하면 입양 부모 상담, 그 다음에 입양인들 무슨 상담, 어려운 이런 거 상담했는데 친생부모 상담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생각도 못했을 때 이 저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입양 사후 지원센터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제 막 친생부모들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Who We Were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였나라고 하는 집단 상담 모임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7장, 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 8장은 또 전세희 선생님께서 마침 해주셔갖고 그때 이제 친생모들을 어떻게 접촉하게 됐는지 또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7장 제목은 도와주는 손길, 경청하는 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8장은 그 친생모들 간의 어떤 그 인터랙션, 그걸 보여줍니다. 서로 돕고 서로의 구원이 되더라고요. 장인데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감동적이지 않게 요약이 되면 어떡하나 부담이 들었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스포를 하지 마시고. 네. 다행입니다. 입양 사후 지원센터는 두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입양 3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평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친생부모를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친생모 관련해서는 그 친생모 상담 그리고 재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편지 쓰는 방식 그런 절차들을 또 구체적으로 돕고요. 또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족과 어떻게 입양을 개방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는데요.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지금 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양 담론은 비밀과 단절을 기본으로 했었기 때문에 친생모에게는 친북을 강요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친생모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입양 사후 지원센터 스태프들이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만큼 수요가 있을지 또 어떤 욕구가 있을지는 사실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한 채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생모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좀 경감시키고
정서를 이전보다 잘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관계에서는 그 입양 이야기들을 또 개방적으로 나누어 가고 새로운 관계 재회를 시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입양 모드 자꾸 헷갈리는 제가 입양모기 때문에 자꾸 입에 너무 배가지고 이 친생모 분들은 여태까지 너무 고립되었다는 거를 입양 사후 지원센터에서 발견하게 되었죠. 이 분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고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제는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서 그것을 다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감추어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친절과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모이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에너지가 좀 생기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과 또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런 사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하면서 핵심적인 발견 중에 하나를 입양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으로서의 시작이며 또 이 친생모드의 일생에 장기적으로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 안에는 뭐 일, 정서, 관계 그리고 이후에 입양을 보낸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 여기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묻어둬서 다룰 것이 아니라 오픈해서 꼬집어내서 양지에서 계속 다루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되고 이 사회 전체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담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 상담사 선생님들이 그 소감을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단 모임을 이끌었던 상담사들은 모임마다 강렬한 감동을 받았고 감정과 육체가 모두 소진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돕고 서로 구원이 되는 경험을 제공한 집단 모임의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 결과 이런 또 소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아동과 입양 부모의 이익을 위해 침묵을 지키며 입양 서사에서 조용히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때 상담했던 선생님들의 소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가지고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미혼모 당사자가 친생부모죠. 그러니까 아기를 포기한 친생부모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 경험을 정말 즉각적으로 아주 간접적이 아니라 아주 정말 직접적인 것처럼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가령 우리는 미혼 임산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아기도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기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종종 아기는 미혼 임산부의 유일한 위안, 친절을 거의 경험할 수 없는 9개월 동안 아기는 몇 안 되는 긍정적인 경험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아기만이 이 미혼모에게는 위안처가 되고 안식처가 됐던 거예요. 그 아이를 마지막 하나 남은 위안과 안식을 이제 출산과 동시에 이 여성은 빼앗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5장에서는 상실과 함께 살자라고 하는 5장 책인데요. 5장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입양 후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살까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친생부모 당사자의 증언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양은 한순간에 결정했지만 그 입양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계속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혼해서 출산한 아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이거 장애인 비하는 아니겠지만 불구적인 사랑 그런 거를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를 잃으면 팔이 없는데도 아픈 유령 통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팬텀 페인이라고 하는데
네, 한상통. 그래서 그런 걸 아기는 없어졌는데 세상에 어딘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그게 이제 자기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너무너무 그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장은 그 재회의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멀고 먼 길을 돌아서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부장이 나오는데 그 재회 상담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재회 상담하는 일에 만약에 관여를 하신다면 부장은 정말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는 우리가 친생부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기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되지만 재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재회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서로를 위한 강렬한 감정에 잠재된 미움이라고 하는 소체타가 있는데 그거는 가히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는지 보세요. 근데 그게 옛날에 2008년도에 그런 입양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성 감독 2명이 입양에 대한 그때 이제 테미추 나를 닮은 얼굴 나왔을 때 같은 동시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영화는 굉장히 김기덕 영화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막 아주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만든 영화인데 전혀 다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는 한국 영화인가요? 한국 영화? 한국의 여성 감독 2명이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이제 극영화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입양 보낸 아들과 나중에 친생부의 어떤 성적인 관계가 거기서 약간 좀 아마 귀향을 귀향이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스토리에 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맞다. 근데 네. 성적인 판타지 관계가 아니고요. 저는 그 감독하고 지금도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걸 봤을 느끼셨구나. 때 어떤 장면이 약간 그런 코드로 느껴져갖고 저거는 너무나 과잉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사례가 사실은 나오네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이제 성적인 판타지를 계셨구나. 귀향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궁금한 게 우리는 입양 보낸 친생모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기구에서 제도로서 어떤 사후 상담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없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현장에서 또 연구하시면서 알고 계신 거를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사후 상담 지원 서비스나 사업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해외 변인들이 모국 방문을 해서 뭔가 여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이 사후 서비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양 가족에게는 1년간 법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거는 사실은 몇 차례 가정 방문을 해서 아이가 잘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의 일들이고요. 그 점검도 얼마나 질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후 상담 센터다, 사후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걸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상시 센터라는 건 매일 누군가 와서 상담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그 센터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몇십 년을 살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문을 두드릴 곳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입양 직후에 뭐 1년간 뭐 이때는 사실은 허니문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나타나거나 불거지지 않을 때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상시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항상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는 이 산자에 대해서 다 깊이 이해하고 이 산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재회에 관해서는 재회에 대한 것도 어떤 가이드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회라는 것을 실제로 다루는 전문가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같아요. 제가 보니까 둘러보니 여기 계신 분이 거의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회 전문가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구나.
그럼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전문가를 인정받으면서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나 못하겠다 손을 놓으면 누가 하냐 라는 생각이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기록되고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 또 여기 계시는 또 여러분들과 재외 가이드에 대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딘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그냥 자비로 그냥 일단 시작이라도 하자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터뷰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책에 나온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재외 양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견이 계속 깨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견은 만나려고 재회를 신청한다, 만나려고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라는 것의 편견인 건데요. 꼭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알고 싶은 것. 바로 책에도 그런 예, 게 그죠. 써있어요. 바로 그 네.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새 최근에 또 다른 인터뷰 중에서 알게 된 거는 이 알고 싶은 게 꼭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입양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기 배경이 뿌리가 궁금한 게 아니었고 내 부모가 나에게 입양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양 부모가 왜 나를 입양했을까가 궁금했다는 그게 혹시 그 정보를 찾으면 써 있을까봐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또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렇게 다른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책에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영향이고 이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굉장히 뭔가 무겁게 바라보고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면 이렇게까지 우리 얘기할 것도 아닌 것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양한 양상들이 담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소한 이런 재회를 준비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뭔가 예방주사처럼 이렇게 읽혀줘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하고 관계를 좀 잘 맺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재회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만남, 입양인과 이제 친생부모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리고 그게 또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났으니까 이제 됐지, 행복하지. 근데 그때가 시작이라고 하는 경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은 재회에 대한 준비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신생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가 그냥 아기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인들한테도 입양 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언젠가는 성인이 돼서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친생부모에게도 인지시키고 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또 그 상실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친생부모의 상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입양 부모에게는 내가 입양하는 아이에게는 친생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그 이슈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아이가 인지적인 이해가 되면 될수록 초기에는 입양이 뭔지도 모르니까 모든 아이들 입양됐지 이러다가 입양됐다는 건 나에게 또 다른 셋의 부모가 있다는 소리네. 그럼 왜 그 부모는 나를 못 키웠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상실감을 경험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그 어떤 특성이 되게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 또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 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꼭 만남이 아니어도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그 아이가 원하는 그런 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 입양 부모는 자신이 키우는 그 입양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되려면 그 친생 부모가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회는 나중에 일어나지만 그 입양 그 시점, 아이를 보내는 또 맞이하는 그 시점의 준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회가 어떤 뭐 한참 성장한 후에 이렇게 물리적인 만남일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한 케이스를 이제 그분한테 제가 말을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누군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입양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9개월 때 자기한테로 왔어요. 그러니까 9개월부터는 이 아이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9개월까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입양 보내졌던 그 아동 보호시설 거길 찾아가서 그때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떤 그 9개월의 삶이 어땠나라고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는 그만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우여곡절을 해가지고 그 9개월 동안 아이를 돌봤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다 얘기를 이제 듣고 했는데 그 보호기관으로 이송되기 전에 3일 그게 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이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도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은 못 만났지만 그때 남겨놓은 서류를 본 거예요. 그 서류에 이렇게 됐는데 그 친생모한테 그럼 아기한테 할 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거기다가 없음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메모를 남긴 거예요. 없어요 라고 친생모는 울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입양 부모가 입양 아이한테 읽어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썼다더니 이제 나는 됐다. 이제 친생모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충분히 알았다. 그래서 자기 삶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재회죠, 그죠? 네, 그렇게 서류를 통해서 엄마의 기록을 접하는 것도 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진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부터 국가가 모든 입양을 주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단절에 앞장서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보 청구를 하는 일은 저는 기관에서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입양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주려고 하지 않고 이 아동권리부정 홈페이지에는 아동 중심의 입양을 하겠다고 써있지만 사실은 그 기록을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다루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임시서고를 해외 입양과 같이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옷을 다 이제 외투를 다 벗고 가방을 다 내려놓고 모든 헬스턴을 다 한 다음에 모든 영상 촬영 이제 다 안 된다 해서 그걸 박스에 담아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요. 빨리 벗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리창 코로나 시대처럼 유리벽을 가운데다 두고 그 분이 이 실리콘 글로브를 딱 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걸 사진 찍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더 문제는 그걸 보기 전에 서류에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어떤 보면은 여기는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보여주지 못하는 서류 이렇게 다 이미 범주화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입양부모 서류와 친생부모 서류는 안 보여준다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그러면 입양부모가 당사자가 오거나 아니면 동의서, 법적인 동의서를 갖고 와도 안 되냐? 안 된대요. 그렇다면 이 서류는 과연 누구 것인지 전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 당사자의 목소리 그리고 연구자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계속적으로 하나씩 격파해 나와서 이것이 정말 누구에 속한 정보인지를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입양에서는 그건 입양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생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회를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좀 연결을 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입양 보낸 지 거의 4, 50년
된 분들이세요. 그럼 이 분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입양을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대부분, 절대 다수의 분들이 그거를 지하 창고에 이제 다 못질을 해놨기 때문에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마음속으로는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잘해주고 싶고 뭐 여러 마음이 들어도 그걸 꺼내기가 너무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리고 누구 하나 옆에서 한번 해봐,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하면서 상담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50년 동안 완전히 비밀로 했고 그 비밀을 토대로 가정생활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까지 다 있는 이런 나이인데 그것을 다시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을 상담하는 그 시점, 친생모가 입양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점부터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입양 보낸다고 절대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또 DNA를 저는 한 10년, 20년 안에 완전 물밀듯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하지 않아도 어느 땐가는 이 개인정보라든가 정체성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이 사람이 친생자녀가 원하면 진짜 그냥 DNA를 그냥 다 주고 매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이 아니다라는 걸 처음부터 좀 주지를 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입양을 스스로 일단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게 그걸 오픈하고 나와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 그걸 충분히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입양을 계속 내 안에서 좀 다루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고 앞으로 있을 어떤 그 재회의 날에 내가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그 아이의 제도 안에 좀 심어서 입양 초기부터 계속 상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인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얘기 듣다 보니까 질문이 뭔지 잠깐 좀 하신 말씀 바로 받아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입양으로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했던 거는 되게 오판이었던 것 같아요.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안 끊어지고 친생모도 그렇고 입양된 사람도 그렇고 끊임없이 평생 자꾸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저는 우리의 오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정하자고요. 그거 끊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하나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서요. 그 얘기 맨날 하는데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리혼모가 뭐 아니면 그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 가정을 도와줘가지고 같이 키우면 되는 것이지 왜 도려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키우게 하는가 그 질문은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사후 서비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냥 돌 거꾸로 하나 드리면 보호출산제에서 저는 보호출산제가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게 만드는 되게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호출산제에서 그 아기를 포기하는 그 엄마들에게 그런 상담해주고 그런 사후 서비스를 하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혹시 아세요? 위기임신 그 지원센터에서 상담은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보호출산 신청하기 전에도 위기임산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양육에 대한 상담, 뭐 입양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 하게 매뉴얼에는 써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는 보호출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통계치로 보면 기존의 유기아동 숫자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출산으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그거는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담이 잘 됐더라면 그 숫자가 줄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상담의 효과는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없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뭐 재회라던가 뭐 신생 부모에 대한 사후 서비스 이런 거 자체 이것도 당연히 없겠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입양을 가도 결연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결연에 있어서도 부모를 좋은 부모와 매칭을 하려면 아이의 정보도 알고 부모의 정보도 알아야지 가장 적합한 가정을 연결할 텐데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 심지어 그 친생 부모의 건강에 대한 정보조차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입양을 하는 부모로서 저도 그 건강에 대한 정보 기본적인 히스토리는 알아야지만 서로 간에 건강하게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조차 없는 현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법의 충돌이어서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변호사님한테 이거 헌법소원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시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 입양법에서는 개정된 입양법도 마찬가지지만 입양은 친생 부모 모두가 동의를 해야지만 입양이 가게 되어 있고 동의하는 것 자체가 친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호출산제 법에서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그냥 입양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런데 보호출산을 입양으로 간주한다라는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실제로 입양 동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친권을 포기하려면 친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모와 아이가 한 번도 연결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 자체는 만들어진 적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하는 절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제도에서는. 근데 이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굉장히 법적으로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문인 거죠. 걱정이 원래 좀 됐었지만 지금 더 심각하네요. 네. 친권이 한 번도 맺어진 적이 없었던 엄마와 아이. 이 문제. 이게 지금 에이펙을 개최하고 세계 경제 몇 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그 프랑스에서 X 출산 하잖아요. 익명 출산. 거기서는 그 익명 출산한 산모에게 사후 상담 서비스 정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그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페미니즘과 입양 문제에 대한 논문을 읽었어요. 거기서 한 그 저자가 주장하기를 입양 그 가족을 찾아내는 것을 입양 가족을 찾아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전제다. 왜냐하면 아이는 늘 그 친생부모를 알고 싶어하고 친생부모는 아이를 늘 원하기 때문에 그 영구적 가정은 그 이전에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영구적 가정을 찾아준다는 건 잘못된 전제다라고 하는 주장을 논문을 읽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세미나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죠. 실차에 같이 공부해요. 깨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바로 이 윤리적 입양을 그 다음에 저 그 재회 문제에 있어서 이 책에서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이 뭐냐하면 읽어드릴게요. 노년에 접어든 친생모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재회를 거부하기도 한다. 젊은 미혼모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지만 40-50년 동안 감정을 억눌러온 노년의 미혼모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거나 살아온 삶을 뒤집어 놓을 일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나이가 많은 미혼모였을수록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고 세상 과거를 털어놓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전세희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죠? 이들 대부분이 재회를 거부하기에 입양보낸 자녀와의 재회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재회를 이제 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친생부모가 만나기를 거부하면 굉장히 그 친생부모가 저게 정말 엄마야 부모야라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그 여성이 그만큼 결혼하고 아기를 가져도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 가족에 기대지 않고는 그 남편에 기대지 않고는 이 여성이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에서 그 재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 여성이 처한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회를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생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가족들을 오픈하니까.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에 대해서는 또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젊었을 때 이렇게 해서 입양 보낸 자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성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신 것들을 오픈하시고 또 그 다음 지나가지만 친생모는 그것과는 또 양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도 이제 비밀리에 혼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예 만남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과 남성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처한 어떤 성적인 그런 열등함 뭐 이런 것들, 사회 문제, 여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 입양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입양 문화에서는 후진적인가, 그다음에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아름답게 포장이 되고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포장이 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알리고 싶은데 굉장히 그 반대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사회운동하는 뭐 관련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을 공략해서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나의 그 지지 세력을 집안을 넓혀라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서요. 오히려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는 진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은 자꾸 말리면 조금 듣고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냥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그냥 내놓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진보 쪽에 분들을 우리 세력으로 더 포섭을 해서 이것을 좀 우리는 싸우려면 힘이 없잖아.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좀 싸우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 입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개방 입양이라고 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때 저희 지지난주에 그 엘렌 퍼날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이쪽 전문적으로 저희 활동하시던 분이 이 사이트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미국의 이거 입양 사이트다. 입양 에이전시 사이트다. 그래서 입양 에이전시 어닥트 뭐 인터내셔널 이렇게 하고 이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걸 보라 그래가지고 봤더니 입양을 고려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여기 어시스트 인 러닝 어바 당신에게 그 개방 입양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유독 강조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방 입양이 무엇인지, 신생부모가 입양 가정을 선택하고 입양 후에도 연락을 유지한다. 사진, 전화, 문자, 직접 방문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비공개 입양과 달리 가족 간의 연결,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개방 입양의 입장, 입양 관련 당사자에게는 정서적, 심리적,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고 신생부모에게는 자녀가 안전하고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안심을 알게 하고 입양 아동에게는 자신의 출생정보, 정체성을 알게 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줄여주고 입양 가정에게는 아동의 가정 경력을 알고 그 문화적 배경을 알고 또 유전적 특징과 재능에 대한 통찰을 알려준다. 그 다음에 개방 입양은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교육을 가져오고 친부모와 입양 가정 간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는 정보가 이 입양 에이전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개방을 해야 개방이냐 뭐 이런 데서 뭐 다양한 방식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생부모는 입양 가족을 어떻게 선택하나 그런 질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래서 딱 그 다음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Our Waiting Families예요. 옛날에는 입양할 아이들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 사람들이 입양 부모야. 그러니까 그 친생 부모가 입양 부모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친생 부모의 권리가 그나마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분이
내 아이를 좀 키워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에서도 또 무슨 문제는 있겠죠. 무슨 문제는 있고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일단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까,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그러나 비밀 입양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 장막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얼마 전에 임나희 PD님이 보내준 사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뭐 낙태 이제 반대하는 임신 중지를 단어 바꿔서 낙태인이 비범죄와 철회하라. 반려견 죽이면 무죄가 징역이고 만삭태아 죽이는 건 무죄. 낙태가 임신 중지면 살인은 생명 중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낙태 반대 운동과 이제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산된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든지 입양 보내든지 이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출산만 하라는 거예요. 출산만 하고 가난해? 그럼 못 키우네? 국가가 키워줄게. 그리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 1년 성과 과제를 12월 8일 날 해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를 뭐 단톡방에 잠깐 남기기도 했지만 이기일씨 보면 제가 막 심장이 뛰고 혈압이 좀 오르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데 가서 좀 질문도 하시고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하지만 저는 약간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슨 얘기는 하는지 일단은 들어야지 저희도 뭐 글을 쓰던 뭘 하던 뭐 시위를 하던 저희도 반대되는 그 반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서 들어는 볼까라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이 가셔갖고 질문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현실은 지금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이태희 선생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항상 마지막에 해주셔서 이게 마지막. 네, 마지막이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선생님처럼 네. 저는 입양 정책이라는 거가 근본적으로 빈곤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빈곤의 문제인 것 같고. 빈곤의 문제. 네, 빈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입양을 권장, 독려, 활성화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배정의하고도 분배정의를 반하는 행동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빈곤을 겪고 있는 친생 가정에게는 지원을 못 해주고 이미 중산층 이상인 입양 부모님들에게는 지원을 더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입양 정책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분배 정의를 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입양 정책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끝으로 여기 72페이지 여기가 저는 다가왔는데 여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미혼모 자신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생각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이 책 앞에서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미혼모의 경험과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의견이냐에 따라 수용 또는 거부당하는 느낌, 가치 있거나 무가치하다는 느낌, 온전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미혼모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 미혼모가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미혼모의 마음가짐이 되게 바뀌고 미혼모의 서사를 미혼모 혼자 쓰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나도 미혼모의 서사에 뭔가 기여할 수 있겠네. 왜냐면 나도 그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서사를 바꿀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뭐 민주당 의원들을 가르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서사를 써나가면 그러면 미혼모들도 갖게 되는 느낌이
할 수 있겠네 나도 내가 키울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것 같고 안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이댔던 그 잣대를 막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혼전에 성관계했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그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투사하는 그 정체성을 그분들이 딱 쥐고 그 정체성으로 바뀌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못된 나가 나는 비윤리적이고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회가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을 도우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이 키울 것이냐 그분들 힘들이면서 같이 키울 것이냐 평가하면서 그냥 계속 지금 분배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계속 펼 것이냐 이거를 우리 사회가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같이 키우자, 평가의 잣대 너무 들이대지 말자. 네, 거기 좀 추가해서 가난한 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키우자가 결국은 지금 보여주셨던 그 개방, 입양과 같은 것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양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방, 입양이라는 거가. 근데 그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키웠다는 거잖아요. 다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누군가가 애 키우는데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개를 키웠다는 거잖아요. 이 입양도 되게 느슨한 입양 그런 거가 되게 자주 일어났고 그래서 그 개방 입양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혼모는 그 자기 이해하는 방식은 자기를 둘러싼 그 사회적인 그런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제가 느낀 게 미혼모의 탄생을 할 때 그 양육 미혼모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80년대 때 미혼모가 되신 분들은 정말 그 미혼모로서의 자기 공정성을 찾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그렇게 엄마로서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낙인감 수치심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미혼모가 돼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기 낳았을 때 분명히 너무 힘들고 막 울고 그랬던 엄마인데 한 6개월 지나서 인터뷰할래 그랬더니 저 힘든 거 없었어요 이러고 금방 자기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만큼 200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에 대한 낙인적인 그런 시선이라든가 낙인이 조금 줄어들었고 80년대는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그 자기를 둘러싸는 것이 자기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나더라고요. 전생희 교수님. 저는 여성은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그런 평가를 우리 사회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 많이 동의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성관계 그러면 미혼인 경우에는 완전히 비난을 받는데 기혼인 경우에는 안 하면 비난을 받죠. 그리고 또 임신, 출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신과 출산을 하면 미혼의 상태에서 하면은 완전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안 하면 비난을 받거든요. 또 입양은 만약에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입양을 안 보내면 그건 역시 비난을 받고 입양을 보내도 역시 비난을 받는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면 이제 기혼에서는 입양 당연히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면 그 안에서 안 키우면 이제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성에게만 이렇게 훨씬 더 명확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좀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뭐 좋았다라기보다 약간 소름 끼치는 문장은 27페이지에 있는 단절은 깔끔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친생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게 맥락이 언제냐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6년에 시행된 영국의 입양 실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년 지난 지금 2025년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방 입양은 분명히 그 트라우마 상실감을 조금 감해주는 방법이고 저 역시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아이와 저희 아이의 친생모가 그렇게 연결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이점이 있고 그렇지만 입양과 마찬가지로 재회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또 새로운 관계의 시작, 또 새로운 과제의 시작이거든요.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입양이나 재회는 마치 그 알까기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산실이라는 알을 계속 알을 낳는다고 하면 저 알같지 않아서 비속어로 써서 죄송한데 알까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입양이란 그 주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분리인가, 이 아이에게 입양이 정말 최선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친생부모 그리고 입양부모 그리고 여기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 사회 모든 분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뭐 재회가 이제 신생부모의 관계가 이제 계속 알까기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비로소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나 재회하지 못하고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50이 돼도 60이 돼도 항상 그 해결되지 못한 그 지점으로 늘 돌아가더라고요. 유진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두 가지 좀 분리된 얘기긴 한데, 이제 그냥 미혼모의 자기 인식이 사회 주변에 결정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혼외 출산율만 봐도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프랑스는 오히려 63% 혼외 출산율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전혀 그런 그냥 낙인감이나 그런 게 없는 사회에서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오히려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0.몇 지금 5%? 일본 다음으로 저희가. 그런데 이 보호출산제도 그렇잖아요. 미혼모가 애 낳는 게 창피하니까 우리가 숨겨줄게. 그냥 안 한 것처럼 그냥 애 버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감춰줄게. 숨겨야 할 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동 권리 보장. 근데 거기에는 미혼모는 얼마나 창피한 존재인가, 숨겨야만 하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서 애를 버리는 게 낫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책에 이제 저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입양으로 인한 분리는 입양인 이모한 부모 또한 미혼모에게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입양의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간 입양 3자뿐 아니라 입양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향은 그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분들과 사는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사회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양기관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는 입양 보내면 끝, 돈 들어오면 끝. 그러니까 이 사후 관리는 우리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입양기관은 한평생 그 입양인 당사자뿐 아니라 뭐 친인척, 최근에는 이제 입양인들의 또 자녀들의 이제 뿌리찾기 이런 게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평생뿐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아동복지와 분리돼서 섬처럼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는 아동복지 안에서 가능하면 아이를 원가족에서 키우고, 정말 안 될 때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가능하면 돌려보내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입양을 선택하는 건데, 입양은 그냥 아예 아동복지 세계가 분리돼서 입양특례법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입양을 선택하면 친권은 완전히 중단되면서 아주 쉽게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면서 정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입양한 경우도 있고 또 보내고 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역량을 또 우리 사회가 지금 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건강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개방 입양은 제가 87년도에 미국에서 일할 때 제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생부모 상담하고 그 친구가 부모 중에 선택하고 애 낳을 때도 제가 같이 갔었고 입양 부모도 같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을까 이런 것도 뭐 사진과 만남은 얼마나 가질까 또 아이를 위해서 앨범도 다 만들어요. 내가 왜 입양을 보내고 그리고 또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방 입양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아이가 이미 28살이라서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신생모 결혼식에도 가고 뭐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금방금방 해결돼서 좋아요. 근데 거의 먼 친척 같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근데 이게 지금 전세희 선생님도 그런 이렇게 개방으로 지금 만나고 있지만 아예 초기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초기부터 만남을 했던 거하고 중간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입양 부모도 훨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언제 와서 애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을 갖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양 실천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지식들이 좀 널리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또 이런 것들이 좀 상식처럼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입양 반응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입양 반응은 7, 80년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때부터 일어났던 입양 반응은 지우는 역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입양 기관에서 기록을 지우는 거였죠. 기록을 없애거나 조작하거나 없앨수록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박스가 그랬고 베이비박스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보호출생제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변하지 않은 역사였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우는 역사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명백히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깨알같이 홍보를 하면 그 미혼모 아카이빙 스터디에서 그 세미나에서 지난번에 이제 동질로의 그 보호 통제 복합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근대 사회에서 오면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들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더라. 결국엔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삶을 가족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여러 것들을 개입하더라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모든 보호와 입양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보를 지운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를 지울수록 관리하기 쉽고 아이를 이동시키기 쉽고 뒤탈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자 중심의 생각들이다라는 것이고 상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가족을 어떻게 가족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냐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원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국가에서는 그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걸 굉장히 효율적인 잣대로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이제 이런 잣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아동 중심의 뭐 최선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 이게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만 비교를 해요. 최선의 이익이 지금 현재 아이가 입양이 최선이냐 원가족이 최선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앞단에 어떤 노력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뭐가 최선이냐인 건데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 딱 시점을 딱 찍어놓고 입양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도 그것도 최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또 뭐 이렇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사실은
뭐 이런 뭐 제도나 실천에 대한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가슴이 아픈 그런 내용들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침묵의 뭐 그 뭐죠? 모모? 예, 그런 말들이 있고, 그리고 산골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안아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이 부분부터 정말 그 뒤에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다른 거 다 설명이 없고 낳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사실 감히 얘기를 드리면 이 책은 물론 이 아이를 낳고 잃어버린 분들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책이긴 한데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들의 탓이 아니다. 국가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꼭 하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한 20여 년 계속 싸워오셨거든요. 그 옆에 언저리에 제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만들고 대단한 것도 이뤄가시는구나 이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교수님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싸우면 싸울수록 교수님은 어디에도 초대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초대되지 않는 거예요. 반입양주의자 칸트이라면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잠깐 마음을 그럼 나는 나의 색깔을 완전히 밝히지 않고 약간 그 회색지대처럼 할 말을 아껴서 이런 데 좀 초대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어떻게 결심을 했냐. 모든 정책은 가운데서 수렴이 되더라고요. 양극단의 얘기가 있으면 가운데에서 수렴이 되고 양쪽 얘기를 계속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또 이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속해고 저기도 속하려고. 근데 그럴 바에는 그걸 못할 바에는 그냥 아예 극단으로 한 칸을 더 가자. 그러면 가운데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한 몇 달 전에 먹었고 그 결심이 없어질까봐 페이스북에 적으면서 다 봐라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여기 이제 정말 이제 카르텔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략하기 힘든 대상하고는 싸우지 말고요. 아니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주변에 알리고 또 인간 PD님도 계시지만 PB 수첩이니 뭐니 얼마나 좋은 방송들이 많아요. 해외여행 가는 기사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사회가 이렇게 안 바뀌는 거 보면 글 또 써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변을 확대하고 친구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계속 그래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저변을 그들의 영역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여기 촌철살인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갖고 좀 뽑아왔는데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개의 문장을 뽑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미혼모니, 입양인 이런 말을 위기 임산부, 위기 보호출산제랑 바꾸면 말이 그냥 그대로 통해요. 한 예를 들면 미혼모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다. 미혼모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도덕적 이론의 산물이다. 이거 그냥 위기 임산부 들어가면 똑같아요. 위기 임산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힘든 건 아니다. 위기 임산부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도덕적 이론의 산물이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적으로 아기가 없으면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잘 펼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아기를 잃었다. 또 그 보호출산이 똑같이 들어가죠. 보호출산 위기를 해결해주면 아기를 해주면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더 잘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아기를 잃었다. 예요.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아서 좀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도 많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이 3년간 그 신생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한 걸 이제 분석해 달라고 이 데이비드 하우와 그 데이비드 하우의 연구원인데 뭐지 그 마지막 세 번째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3년간의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 한 걸 이제 분석을 했더니 3년 동안에 친생부모가 그 자기의 어떤 그 심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케이스가 1,100 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케이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이들의 고통과 이걸 무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비드 하우 교수하고 그 연구원 그 선생님하고 따로 개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너무너무 강렬했고 제가 저자 서문을 이제 요청을 드려갖고 받았더니 자기가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이때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굉장히 그만큼 강렬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책을 읽고 주변에 권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점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 이범진이라고 하고요. 네. 스웨덴에서 이제 한인 입양인 정체성 연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지금 북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양인 분들이 제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검찰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한 상태고 우리가 왜 입양되었는지 밝혀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해서 나온 게 이번 3월에 그 진실 그 위원회 리포트예요. 입양인 분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셨고 몇 분들은 아예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이 사례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입양 문제를 서구 사회도 되게 숨겨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6.8혁명 전후부터 해서 본인들이 보기에 국민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내 입양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국내 아이를 입양을 했고 이런 사건이 있다. 이런 걸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보여줬고 대한민국 전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그에 맞는 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분명히 찾아줄 수 있으나 저 아이들은 찾을 수 없다. 이래서 입양된 그룹들이 베트남이고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구 사회는 항상 그거를 포장을 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호했고 그래서 그 우리 국민을 통해서 구원을 해줬는데 왜 따지냐는 거예요. 서구 사회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되게 신기한 건 이게 우리나라 50년대랑 비슷하거든요. 법률이 상당히 비슷해요. 서구 사회라고 막 다르진 않았어요.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에 대한 구분도 없었고 그리고 그 스웨덴 같은 경우 제가 연구했던 사례인데 75년도까지 단종법이 있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백인 여성이 아니면 임신을 하면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입양을 한 사례가 되게 많고 그 중에 하필 가장 만만한 상대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입양의 경우는 한국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와 다른 사람들 더 공개하지 않고 23년도에 이제 수원 사건은 발생했듯이 국가가 지금도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동이 1,000명 떠나간, 뭐 60명, 70명 떠나가는 이게 무슨 큰 대수로운 문제냐. 그것도 심지어 감사원이 제기를 해서 2년에 걸려서 조사한 결과 끝에 나온 거고요. 저는 약간 아까 그 회색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하기를 포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윤리적인 수치심도 들긴 하지만 뭔가 내가 태어난 나라를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입양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제가 한국에 큰 소속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북유럽 사회를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토크가 되게 저한테는 신기했던 게 사실 서구 사회는 이런 식으로 입양이 진행된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비윤리적이면 비윤리적이었고 국가가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함으로써 입양을 굳이 항상 피해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되게 이게 말씀하셨듯이 연속적이거든요. 그 자녀가 딱 스웨덴 사례예요. 지금 본인들이 1세대고 본인들의 자녀가 이제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스웨덴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약간 제가 그래서 연구하려는 것도 이 사람들이 피해자는 맞으나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성을 해왔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된다 라는 내용을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되게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걸 알아낸 것 같아서 되게 큰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북유럽은 또 서구 국가하고 달라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이 책에서도 지난번에 엘렌 버나리가 얘기했죠. 미국은 따라하지 말고 북유럽 모델을 잘 참조하라고 해서 북유럽만 하려고 그다음에 아기 포가기 시대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미국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당시 그 덴마크에서는 미혼모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수많은 미혼모가 그 낙인과 빈곤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고 있다라는 문장도 거기서 나오고 해서 북유럽만이 다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입양 보낸 친생모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생모 어머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금 뭔가를 지금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전현수 선생님. 네. 제가 사실 전현 선생님이 꼭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해갖고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 저는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거의 읽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읽으셨? 친생모는 또 다르게 못 읽었습니다. 아직. 선물은 했지만 네. 읽을 수 없어요. 네. 사실 아까 오는 길에 그 노희련 박사님하고 밖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면서 뭐라 하냐면 저였어요. 노희련 박사님 아니고. 죄송해요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래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되게 공황 같아요. 내가 언제 안 왔지? 이러셔가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눈도 못 쳐다보는 게 전 지금 되게 공황 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조소연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선생님이 그동안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입양으로 자녀를 잃은 이렇게 정리 안 하면 제가 너무 잘 못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하느라고 그러는데요. 해외 입양으로 자녀를 잃은 첫 번째 엄마들, 이거는 첫 번째 엄마라는 단어는 입양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친모냐 생모냐에 대한 논쟁이 많을 때 입양인들이 우리한테 당신들은 첫 번째 엄마예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조 모임인 진실의 자리에서 활동하는 친생모 전현숙입니다. 노희련 교수님이 수장으로 계시는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요. 계시는 숭실 카르텔에서 친생모 역할을 하고 네, 저도 지난 36년 동안에 지하에서 조용히 활동했던 30년보다 이 모습을 드러낸 지난 6년이 더 힘들었고 덕분에 아주 폭삭 늙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네. 박사과정 시절에 영화를 분석하면서 차별의 층위를 살펴보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당시 정답은 백인 중심 구조에서의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었지만 저는 그 이면에서 남성 중심 조직 안에서 조용히 배제되는 백인 여성의 모습이 사실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에 썼는데 교수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노희련 교수님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듣고 계신다면 줌으로. 드러나는 차별뿐 아니라 구조 속에 당연한 듯 숨어있는 차별이 여성의 삶에 훨씬 깊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양으로 아기를 잃은 50만 명의 여성들, 북콘스에 참석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외 입양을 보낸 우리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선진국이라고 기관에서 홍보해온 나라들에서 그것도 백인 여성들에게조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사실 개인적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요. 설명할 길 없는 배신감까지 느껴져요. 작년 이맘때 개봉했던 영화인데 제가 혼자 가서 봤거든요. 사실을 기반으로 쓴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사실 불과 1985년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미혼모 시설을 배경으로 했는데 제가 아들을 미혼모로 낳아서 입양 보낸 1990년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것도 다시 생각이 나요. 왜 입양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지? 현재 사랑하는 남편과 4명의 성인 자녀를 둔 삶의 축에서는 저는 되게 당당하고 씩씩해요. 제 전문적인 잡도 있고요. 근데 오늘처럼 입양 담론 장면에서 친생모로 있을 때는 여전히 내면의 PTS가 통제할 수 없이 올라와서 책의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얼어붙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지 못했지만 그냥 이렇게 후루룩 펼쳐본 문장에서 이 문장이 기억이 나요. 나는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지워졌다. 사실 이 말은 한국의 친생모들 그리고 제 경험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상실을 견뎌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구조도 상처의 형태도 그분들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입양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과 선택권을 통제하는 사회 구조의 일부였구나. 결혼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먼저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그 버림받은 것을 차마 치유하고 봉합되기도 전에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버림받은 나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고 내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어떤 장래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사실 슬프기 전에 공포예요. 결혼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책임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남성은 사라지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타인이 결정을 대신해줬어요. 그래서 친생모의 상실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구조적 상처, 즉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공적 책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지만 저는 90년대에 보낸 50대 후반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70년대, 80년대 어머니들하고 더 많이 닿아 있고 여전히 아직도 죄책감이 내면화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 시절에도 입양을 보내지 않고 아이를 길렀던 내 주변의 여성들이 존재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자격지심이 생기고 또 죄책감이 또 나를 또 건드리고 가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아들과 재회하기 전에는 친생가족들을 찾는 해외 입양인들과 그들의 입양 부모님들과 함께 해마다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매일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전부였죠. 근데 재회 이후에는 놀랍게도 그 비트윈 굿바이즈 영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재회를 경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자신의 친생모들 가족 교류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많아요. 친생모들을 만났지만 도저히 입양인이 공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친생모에 대한 것을 그 친생모 당사자 모임에서 좀 안아주고 공감해줘서 이 재회가 단절되는 거를 막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친생모들은 정부의 지원 없어도요 그리고 잊혀지도록 강요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단지 그 단 한 번의 용기를 내서 나서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순간 그게 딱 나오면 그냥 나타나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거를. 그게 아마 점점이 이어질 거고요. 어느 순간 선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서류들이잖아요. 사소하지만 이런 우리끼리의 강력한 마음의 순간들이 저는 점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도전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연구자들, 저도 물론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미혼모와 위기임신 여성에 대한 연구자들조차도 사실 친생모 당사자들의 발언이나 또 이런 초대에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래서 끝도 없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저도 되게 소모되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진지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딸하고도 같이 이제 오늘 이 모임에 갈 거라는 얘기를 했더니 딸이 격려를 해줬거든요. 근데 뭐냐면 만약에 내 딸이 미혼모가 된다. 그럼 우리가 연구한 데서 말한 대로 내 딸에게 할 수 있을까? 내 며느리가 미혼모인데 아기를 입양 보낸 친생모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에서 말한 대로 사회 구조안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기에 한번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양을 찬성하는 한 입양 부모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입양 홍보하고 하시는 분이죠. 입양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약에 당신이 입양한 그 딸이,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미혼모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만약에 입양한 그 딸이, 너무 사랑하는 그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딸에게 입양은 축복이고 사랑이고 너도 입양하러 컸으니까 그 아이를 입양 보낼래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제발 홍보해라. 그거 삶에서 할 수 없으면 남의 딸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연구자로 있으면서 수도 없이 논문을 얻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책을 번역하고 말한 그대로 내가 삶에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실천할 수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만 돌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하신 것처럼 그럴 자세가 우리에게 있은 그런 좀 진지함이 있다면 훨씬 더 친생모들이 앞으로 나오시기가 쉬울 거예요. 저하고 교류하는 그 성소수자 모임의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난 그래도 네가 부러워. 왜냐면 아마 우리 1년에 한 번 친생모들이 서울시청 앞에 와서 퍼레이드 하면 우리 돌 맞아 죽을 거야. 니네 그래도 축제라도 할 수 있잖아. 지원을. 자기 그 정도인 줄, 한국에서 친생모들의 지위가 그런 줄 몰랐대요.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제 존경하는 선배들이고 또 같이 다 활동하는 분들이시니까. 끝으로 이 책이 침묵 속에 머물렀던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고 같은 상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느끼는 선한 부담을 한국 사회에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기 위해 애써주신 번역팀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선배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한 절반은 친생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이 자리에 나타나시기가 어려워서, 아마 없어서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있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시기 때문에 안 나오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입양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보출산 제도 없어져야 되고, 임신 지원도 강화돼야 되고, 빈곤 가정의 아동을 키울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이 돼야 되고, 정말 많지만 가장 대한민국에서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친생모인 것 같아요. 정말 성폭력 당한 여성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잘린 여성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권리도 주어지지 않고 낙인과 죄책감과 빈곤의 짓눌려가지고 아기를 포기한 여성은 신고할 데도 없고요, 호소할 데도 없고, 국가가 그들의 안녕을 보살펴주지 않아요. 정말 권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이 21세기에 있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와 함께 친생모들이 이 자리에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이 있다면 한 3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모임이 있다면 한 10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조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